1890년대 아프리카, 영국인 선교사의 거대 거미 목격담. 같이 우간다로 선교를 떠났던 애들은 왜 돌아오지 못한 거지? 저희는 계획에 맞춰 니아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숲을 헤치며 나아가던 도중 갑자기 에든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뒤돌아보니 에든은 거대한 거미줄에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에든에게 다가가 그를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거대한 거미가 에든의 다리를 물고선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거미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하였고 온몸에 수북히 난 털 때문에 꼭 덩치가 큰 야생 동물같이 보였습니다. 이후 온몸에 독이 퍼진 에든은 심각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죠. 당시 저희로서는 에든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1890년대) 런던, 선교사 찰스 해링턴과 그의 동료들은 몇 개월 후 우간다로 향하는 선교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간다로 향하는 여정에 대한 논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선교 활동 지역을 표시한 지도가 벽면에 걸려 있었죠. 이번 선교를 책임지는 찰스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간다로 향하는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우간다로 향하는 여정이 눈앞에 다가오자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의료 물품과 성경, 그리고 종교 서적 등을 상자에 가득 채웠죠. 또한 의사소통과 문화적인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깨달은 선교사들은 그들의 현지 언어와 관습을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이에 우간다 언어 교사 무비루를 고용하여 루간다어를 짧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받았죠. 무비루는 이번 선교 활동에도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우간다로 향하는 배에 탑승한 찰스와 선교사들은 수많은 시련들이 기다리는 아프리카로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영국 해안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우간다로 향하는 여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탑승한 증기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만나 수일 동안 거친 항해를 하였으며 마침내 도착한 우간다의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그 자체였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첫 번째 선교 활동을 진행할 마을로 향하는 찰스와 선교사 일행.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인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글을 헤치며 벌레에 물려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였고 고릴라나 침팬지 등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하였죠. 험난한 지형의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크고 작은 부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된 첫 여정은 해가 뜨고 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야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땀이 비처럼 흐르는 찰스의 눈에 드디어 첫 선교 활동을 진행할 마을이 보였죠. 마을에 도착한 찰스와 선교사들 사이로 우간다 언어 교사 무비루가 앞장서서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무비루를 뒤로하고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는 찰스와 선교사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우뚝 솟은 나무와 빽빽한 나뭇잎들이 하늘을 덮었고 황금빛 태양이 아름답게 땅을 비췄습니다. 키가 큰 풀들과 화사한 열대 꽃들이 나무 사이사이를 가득 메웠으며 난초의 달콤한 향기와 흙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퍼지고 있었죠. 뻣뻣하고 질긴 풀들로 엮어서 만든 동그란 지붕이 올려진 오두막들은 자연과 어울려 그 아름다움이 더했습니다. 오두막의 벽에는 복잡한 패턴이 남겨진 붉은색 깃발 같은 장식이 있었고 내부는 수제 목재 가구와 갈대를 엮어 만든 바닥깔개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미지의 세계 같은 우간다의 원주민 마을에 넋이나가 한참을 구경하던 찰스와 선교사들은 우간다 언어교사 무비루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무비루의 외침을 듣고 향한 그곳엔 존경받는 부족장 은비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경계가 풀리지 않은 은비타 족장은 조심스럽게 찰스와 선교사들을 맞이하였죠. 이에 찰스는 자신들의 선교 활동이 은비타 족장과 원주민들에겐 매우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찰스는 자신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님을 은비타 족장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병이 들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것이며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며 희망입니다. 찰스와 선교사들의 진심을 느낀 은비타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선교사들은 준비해온 의료 장비들로 그들을 진료하고 치료하였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자신들을 극진히 간호해주는 그들에게 은비타 촌장과 원주민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새 은비타 촌장과도 가까워진 찰스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찰스는 은비타 촌장에게 두 번째 선교 행선지인 니아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은비타 촌장은 찰스에게 답하였죠. 니아사 호수에 살고 있는 그들 또한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성격이 온화하여 외지인들이 결례를 범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환영해 줍니다. 허나 니아사 호수 근처 밀림에는 지바포피라는 거대 거미가 있으니 가는 도중 거미줄이나 바닥을 잘 살피며 가셔야 합니다. 은비타 촌장이 말한 지바포피를 일반적인 거미로 생각한 찰스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과 함께한 찰스와 선교사들은 두 번째 선교 활동지로 가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의료물품과 성경 등이 가득 든 상자를 은비타 촌장에게 선물하였고 그들이 자주 겪는 병이나 부상을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내리쬐는 아침이 되었고 은비타 촌장과 선교사들은 작별 인사를 고하였습니다. 찰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곳에 방문하여 자신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다면 진심이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니아사 호수로 가는 여정은 매우 고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는 그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찰스와 선교사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숲을 헤쳐가며 이 시련을 말없이 감내하였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정글을 걷고 있던 도중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어했던 선교사 에든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장 뒤에 있었던 에든은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죠. 이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찰스는 뒤를 돌아보았고 저 멀리 에든이 거대한 거미줄과 덩굴에 엉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스와 선교사들은 급히 뛰어가 에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찰스는 불현듯 은비타 촌장이 말한 거대 거미가 떠올랐습니다. 니아사 호수 근처 밀림에는 지바포피라는 거대 거미가 있으니 가는 도중 거미줄이나 바닥을 잘 살피며 가셔야 합니다. 은비타 촌장의 말을 떠올린 찰스는 엄습해오는 불안감에 급히 에든을 부축하곤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숲풀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튀어올랐으며 털로 뒤덮인 무언가가 에든의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찰스는 잡고 있던 에든을 놓쳤고 털로 뒤덮인 거대한 거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숲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서로를 바라보았죠. 찰스는 그 순간 자신이 본 것이 은비타 촌장이 말한 지바포피라는 거대한 거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선교사들 사이로 거미의 공격을 받은 에든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자지러졌습니다. 이에 찰스는 아프리카의 야생동물들에게 공격받을 것을 대비해 챙겨온 권총 한 자루를 꺼내었고 이내 정신을 잃은 에든을 보호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찰스의 요청에 따라 쓰러진 에든을 부축하였고 찰스는 그런 그들을 보호하며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 하였죠. 비처럼 쏟아지는 땀을 닦지도 못하며 경계를 하는 찰스의 시야에 숲풀로 숨어버린 거대 거미 지바포피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의 길이는 약 120cm 정도 돼 보였으며 수많은 털로 뒤덮여 있었죠. 거대한 덩치에 달려있는 두껍고 날카로운 다리들은 서로 얽히며 움직였고 찰스는 그 끔찍한 모습을 바라보며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몇 발의 총성이 정글을 가득 메웠고 대부분 빗나갔지만 한 발은 지바포피의 다리에 명중하였습니다. 찰스가 발포한 총에 맞은 지바포피는 잠시 움찔하였고 다행히도 찰스를 뒤로하고 다시 숲풀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수십 분이 지나 에든을 부축하여 도망친 선교사들은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던 에든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죠. 잠시 의식이 돌아온 에든은 이곳이 어디냐며 찰스에게 되물었고 그는 극심한 고열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찰스와 선교사들이 지금 당장 에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숨소리가 옅어지는 에든을 바라보는 찰스와 선교사들은 슬픔에 잠겨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이후 거대 거미에게 공격을 받아 결국 숨을 거둔 에든을 그곳에 묻어두고 찰스와 나머지 일행들은 우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든의 사망 소식은 그의 동료들과 교회에 울려 퍼졌으며 찰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목격한 거대 거미 지바포피에 대해 설명하였죠.
해당 이야기는 1890년대에 우간다로 선교 활동을 떠난 영국인 선교사 심즈가 목격한 거대 거미 즈바포피에 대한 목격담을 재구성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는 아프리카의 니아사 호수 근처 정글을 걷고 있었으며 2명의 동료가 거대한 거미줄에 얽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약 120cm 크기의 거대한 거미가 다가와 그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권총을 발사하여 거대 거미를 쫓아버렸고 거미에게 물린 2명의 동료들은 극심한 고열과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사망하였다고 하였죠. 또한 거대 거미가 목격된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원주민들은 과거 즈바포피가 꽤 흔했다고 합니다. 즈바포피의 알은 연한 황백색이며 땅콩처럼 생겼고 각 부화한 새끼는 밝은 노란색이며 커갈수록 짙은 갈색을 띈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죠. 이는 열대우림을 농경지로 사용함과 동시에 여러 문명들이 해당 지역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즈바포피가 자신의 서식지에서 쫓겨났을 수 있습니다. 심즈가 목격하였다는 거대거미 즈바포피로 추정되는 비슷한 목격담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1938년 로이드 부부는 콩고에서 운전을 하던 중 원숭이나 큰 고양이와 비슷한 동물과 마주쳤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 다리가 8개 달린 거미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거미는 이후 덤불 속으로 도망쳤다고 하였죠. 1942년 호주의 뉴기니 섬에서는 한 군인이 개 크기의 거미가 서식하는 3m 크기의 대형 거미줄을 발견하였고 그 거미는 털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1948년 루이지애나에서는 야간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던 슬레이던 부부가 거대한 욕조만한 크기의 거미를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즈바포피는 다른 괴생명체들의 목격담과 다르게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된 크립티드입니다. 물론 해당 목격담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크립티드 목격담과 이야기들은 항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언제 들어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괴물 이야기 거대 거미 즈바포피.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눈보라가 대지를 뒤덮은 이곳에 파누아라고 불리는 한 부족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파누아 부족은 유구한 전통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족민들 간의 유대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죠. 이들의 깊은 유대감은 이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겨울이 올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강인한 민족의 후손이었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뼈를 시리게 하는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맞이하였죠. 절망의 그림자는 바람을 타고 그들의 살갗을 얼렸으며 숲속의 짐승들마저도 이 추위를 버티지 못해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말라비틀어지고 얼어붙어 버린 숲속을 바라보며 파누아 부족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태양은 점점 짧아지고 공기가 차가워지자 파누아 부족의 마투나가 족장은 따뜻한 모닥불로 부족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부족민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가혹할 것입니다. 허나 우리 조상들은 이런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랬듯이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마투나가 족장은 파누아 부족의 강인한 전사들에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냥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주술사에게 정령들을 달래는 제사를 준비해달라고 하였죠. 이후 파누아의 전사들은 부족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얼어붙은 숲속으로 사냥을 떠났고 마투나가 족장은 주술사와 함께 제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술사 아야샤는 삼나무 껍질과 세이지풀 그리고 신성한 새의 깃털을 준비하였습니다. 눈이 덮인 땅에 큰 원을 그려 중앙에 신성한 불을 피웠고 동서남북에 준비한 세이지풀과 신성한 새의 깃털 등을 놓았죠. 불이 활활 타오르자 마투나가 족장과 주술사 아야샤는 땅과 동물 그리고 조상들의 영혼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밤새 주문을 외우며 때론 정령과 영혼을 부르기 위해 북을 치고 춤을 추기도 하였죠. 시간이 지나 사냥을 나간 부족 전사들이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허나 그들의 손에는 메마른 풀과 흙밖에 없었죠. 사냥에 실패하고 마을에 돌아온 파누아 전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으며 몇 명은 사냥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의 공경에 처한 파누아 부족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금이 가고 있었죠. 날이 갈수록 태양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며 그들의 삶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굶주림은 끝이 없었고
판우와 부족민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으며 부족민들 사이엔 이기심이란 꽃이 피우기 시작하였죠. 끔찍한 눈보라와 함께한 밤이 지나 아침이 되자 섬뜩한 비명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얼마 전 사냥에 나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던 판우와 전사가 죽어있던 것이죠. 마투나가 족장은 비명소리를 따라 황급히 달려갔으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판우와 전사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팔다리가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부터 식인 행위를 금기로 여긴 판우와 부족에게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바람 앞에 모닥불처럼 간신히 붙잡고 있는 이성과 유대의식은 점점 그릇된 욕망과 광기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마투나가 족장은 하루빨리 식인 행위를 벌인 범인을 찾아 마을의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족장은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부족민들을 모닥불 주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투나가 족장은 모든 부족민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으며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였죠. 수많은 부족민들이 모였고 족장은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어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부족민들을 세심하게 관찰한 족장의 눈에 유독 혈색이 좋고 눈빛이 또렷한 부족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아나카라는 이름을 가진 판우와 전사였죠. 마투나가 족장은 아나카를 불러세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며칠 동안 굶주린 부족민들과는 다르게 평온해 보였죠. 족장은 아나카가 범인임을 알아차렸고 전사들을 그의 집으로 보내어 땅을 헤집어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윽고 아나카의 집 주변에서 불에 그을리고 여기저기 뜯긴 흔적이 있는 사람의 팔과 다리가 나왔죠. 그 순간 격렬하게 저항하는 아나카를 몇 명의 전사들이 포박하여 붙잡았습니다. 아나카는 족장을 노려보며 그 전사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고 외쳤죠. 족장은 식인이라는 금기를 어긴 아나카를 처벌하기 위해 그를 눈보라가 내리치는 숲속으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판우와 부족의 전사들은 아나카를 밧줄로 묶어 그와 함께 얼어붙은 숲속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에 묶인 아나카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우와 부족의 금기를 어긴 아나카는 밧줄에 묶여 눈이 내리는 숲속에 버려지는 벌을 받아야 했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살인적인 추위와 칼날 같은 바람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후 밧줄에 묶인 아나카는 멀어져가는 마투나가 족장을 바라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를 감시하는 전사들은 그런 그를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혼란스러웠던 판우와 마을은 어느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아나카를 감시하던 전사들이 겁을 먹고 마투나가 족장을 찾아왔죠. 그들은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것은 사람의 피였습니다. 또한 흡사 괴물을 본 듯 아연질색하며 족장 앞에서 울고불며 주술사를 불러달라며 애원하였죠. 그러던 중 한 판우와 전사가 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아나카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인간의 피와 살을 끝없이 갈망했다. 그에게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 아나카는 자신의 몸에 묶여있는 밧줄이 느슨해질 만큼 살이 빠졌다. 그의 피부는 얼음처럼 파랗게 변했다. 쇠약해진 아나카는 고개도 겨우 들어올렸다. 우린 더 이상 그를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허나 숨이 아직 붙어있었고 우린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아나카의 살점은 점점 뼈에 달라붙어 가죽처럼 변하였다. 머리에는 사슴 같은 뿔이 돋아나고 그의 키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우린 그때 아나카를 죽였어야 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아나카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마치 아나카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는 우리를 내려다보며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잠에서 깨길 기다린 것 같았다.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수척하게 깡마른 팔과 다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으며 순식간에 나무를 찢어버렸다. 몸에 달라붙어 있는 가죽과 뼈는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그 모습은 흡사 웬디고와 똑 닮아 있었다.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괴물이 우리 앞에 서 있었다. 나무와 비슷한 크기의 웬디고는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었다. 우린 그저 도망칠 뿐이었다. 허나
이상하게도 웬디고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이번 이야기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전설에서 등장하는 웬디고의 특징을 통해 픽션을 더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해당 이야기에서 표현된 사건들은 식인 행위를 행한 인간이 웬디고로 변한다는 일부 웬디고 전설을 참고해 만든 이야기이며, 이는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식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웬디고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특히 미국 북부와 캐나다의 알곤키어너권 부족의 민담에 등장하는 신화 속 괴물입니다. 독특하고 다양한 특징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로 묘사되지만 웬디고와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웬디고의 특징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끝없는 굶주림입니다. 웬디고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마다 잡아먹은 사람의 양만큼 몸집이 커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웬디고는 절대로 배가 부를 수 없다고 하죠. 때문에 웬디고는 식탐에 미친 괴물이며 동시에 굶주림으로 인해 바싹 마른 것입니다. 웬디고의 생김새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웬디고는 창백하고 썩어가는 피부와 초췌하고 쇠약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최근에는 웬디고의 모습이 사슴처럼 생긴 거대한 인간 형태의 괴물로 표현되는데, 이는 2001년에 제작된 호러 영화 웬디고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웬디고의 크기 또한 부족들의 전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팔다리와 손가락이 매우 길고 날카로우며 사람보다 훨씬 큰 것으로 묘사됩니다. 오지보아크리나 스카피 등 일부 부족들의 전승에서는 웬디고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한 거인으로도 묘사된다고 하죠. 또한 웬디고 전설의 일부 이야기에서는 웬디고가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 사람을 얼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생김새를 바꿀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 더욱 찾기 어렵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되죠. 이처럼 각 부족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웬디고 전설은 북부 황야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인 풍습에 대한 억제 및 경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디고는 탐욕과 식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며, 한 사람을 죽여 잡아먹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고 언제나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탐욕이 도가 지나친 인간이 웬디고가 되기도 한다고 전해지죠. 즉, 웬디고 전설은 공동체의 협동과 절제를 권장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도덕한 행동의 결과,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 자연에 대한 존중 등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한국의 여러 요괴들 중 몇 가지 독특한 요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유튜브 콘텐츠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지만 괴물연구소에서는 AI 이미지를 통하여 더욱 흥미롭게 풀어보았습니다. 야광귀는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도주했다가 염라대왕에게 붙잡혀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몸이 빛나게 되었고, 지옥을 안내하는 불빛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야광귀는 야귀할멈, 야유광, 야광신, 안광이, 달귀귀신 등으로 불린다고 하죠. 저는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빛이 난다는 야광귀의 특징을 특히 눈에 강조해 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라고 묘사된 야광귀의 피부를 닫아버린 연탄같이 표현하였으며, 완전히 짐승 같은 생김새는 아니기에 인간과 비슷한 체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얼굴은 익살스럽고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표정을 더해 아둔함과 어리석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야광귀가 찾아오는 날은 음력 1월 16일 귀신날이라고 하여, 이날이 되면 야광귀를 포함하여 귀신들이 인간 세상으로 온다고 합니다. 귀신날에 사람들은 먼 길을 나가는 것을 삼가하고 집집마다 불을 켜놓으며 머리카락이나 볏짚 등을 태워 귀신을 쫓았다고 하죠. 야광귀는 사람들의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을 훔쳐가거나 수차례 신어본다고 하며 자신의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때 야광귀에게 신발을 뺏긴 사람은 그 해에 매우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은 신발을 감추거나 부득이하게 밖에 두어야 할 때는 신발을 뒤집어둔다고 하죠. 귀신날에는 야광귀를 대비하여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잠을 자거나 구멍이 많은 채를 걸어 두어라. 그러면 신발을 훔치는 대신 채에 구멍을 세다가 첫 달기 울면 가버린다. 아둔한 머리 때문에 숫자를 세다가 어디까지 샜는지 잘 까먹으며 밤새 계속 다시 세기를 되풀이하고 결국 날이 새면 그냥 지옥으로 돌아간다. 거북이는 한국의 야담이나 설화에 등장하는 요괴 중 하나입니다.
입이 매우 거대하여 윗입술은 하늘과 가까우며 아래 입술은 땅에 닿았다고도 합니다. 거북이의 생김새에 관해서는 입이 매우 거대한 요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에 저는 도깨비와 요괴의 모습과 동굴의 형태를 합쳐서 거북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들과 마치 동굴같이 거대한 입,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탐욕스러운 눈빛 등을 참고하여 거북이의 특징을 살려보았습니다. 허나 거북이는 그저 입이 거대하고 흉측하게 생긴 일반적인 요괴는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입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어린 소년의 모습인 청이동자로 변신하여 그 사람을 보좌하고 수호하는 존재로 변한다고 하죠. 만약 제가 숲을 걷다가 거북이 같은 동굴을 보게 된다면 호기심에 들어가 보긴커녕 그냥 도망갈 것 같습니다. 거북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설화집 김은총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충 신숙주가 젊었을 때 알성시를 보기 위해 여러 벗들과 함께 성균관에 가고 있었다. 길 가운데에 한 물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윗입술은 하늘에 닿았고 아래 입술은 땅에 닿았다. 동행했던 친구들은 모두 황급히 다른 길로 달아나 버렸지만 신숙주는 곧장 양쪽 입술 가운데로 들어가니 한 청이동자가 있어 절을 하면서 신숙주에게 말하였다. 따르기를 원하오니 데려가 주신다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신숙주가 승낙하자 이로부터 동자는 숙주를 따라다니면서 잠깐이라도 떠나지 않았다. 과거에 장원하도록 도와주었고 기륭이 있으면 먼저 손쓰지 않음이 없었다. 죽을 때가 되자 동자는 울면서 하직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얼마 안 있어 신숙주가 죽게 되었다. 그슨대는 주로 시골에서 목격된다고 하는 귀신입니다. 그슨대의 이름은 그늘과 금음 등의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어둠 속에 있는 거대한 무언가로 해석된다고 하죠. 어둠을 상징하는 한국 요괴 어둑신이와도 비슷합니다. 허나 사람을 놀래킨다는 어둑신이와는 달리 그슨대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며 악귀에 가까운 존재라고 하죠. 그슨대는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와 비슷한 형태로 사람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평범한 어린아이 형태의 그림자로 그슨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흉측한 느낌의 모습은 그슨대의 비열함과 잔인한 성격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허나 주위 배경에는 불길한 느낌을 주어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그림자 형태의 사악한 기운을 더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어린아이 형태의 그림자를 만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슨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숲속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가면 안 된다. 이는 그슨대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변한 모습이다. 만약 이에 속아 다가가면 순식간에 흉측한 그림자의 모습으로 커져서 그 사람을 놀라게 만들거나 그림자로 덮쳐서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보인다. 이때 무서운 건 그림자 자체가 사람을 아예 삼켜버린다는 것이다. 묘두사는 경기도 장단군에서 전설이 전해져 오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장단군 화장사 불전 뒤편 바위 틈에 살았다는 괴물뱀으로 이따금씩 머리만 바위 틈 밖으로 내미는데 그 머리가 뱀이 아니라 고양이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새들이 묘두사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랐다고 하죠. 저는 묘두사의 생김새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뱀의 우아함이 섞여 매력적인 새로운 생명체가 표현되었죠. 그렇기에 키메라와 같은 여러 동물이 섞여 있는 신화 속 괴물이나 동물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묘두사의 매력적인 모습은 마치 원래 있었던 생명체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고양이와 뱀의 조화는 저에게 딱히 이질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묘두사는 비가 올 무렵에 푸른 연기를 내뿜는데 이것이 몸에 좋아 특히 말라리아를 낫게 해주었다. 사람들이 보답으로 바치는 먹이도 잘 받아먹으며 50년 동안 그들은 잘 지냈다고 한다. 이때 박만호라는 선비가 사람들이 요사스러운 것을 믿는 폐단이 심하다며 묘두사를 화를 냅다 쏘아 죽여버렸다. 박만호는 그 뒤 딱히 해코지를 당하지도 않고 집안도 번창했다 한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령한 짐승이 선비의 독단에 의해 허무하게 퇴치당했다. 그 뒤 선비 박만호는 오히려 집안이 번창했다는 이야기로 해당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유교가 보급됨에 따른 민간신앙의 패배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요하입수 거인은 어우야담에 등장하는 초대형 거인입니다. 이름의 뜻은 허리 아래가 물에 잠긴 거인으로 바다에 서 있어도 상체는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거대하다는 뜻이죠. 16세기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이 약 160cm임을 감안할 때 요하입수 거인의 키는 약 3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하죠. 우람하고 거대한 상체와 포악한 느낌을 주기 위해 태풍 속에서 뱃사람들에게 포효하는 상황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얼굴은 서구적인 거인과는 다르게 동양적인 모습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요하입수 거인을 마주한다면 그 크기에 압도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수광이 함경남도 안변에 부사로 있을 때였다. 당시 그 지역의 한 백성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일이 있었다. 백성이 말하기를 일찍이 세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강풍을 만나 곧장 서쪽으로 밀려갔는데 7일 밤낮으로 배가 멈추지 않았다. 문득 한 곳에 이르러 배를 대고 잠들었는데 파도 소리가 세차게 들려 눈을 떠보니 거인이 허리 아래는 바다에 있고 위는 드러나 있었다. 그 키는 20길이나 되고 머리와 눈, 몸통이 웅장하여 비할 바가 없었다. 새 어부가 배를 저어 피하려 했으나 이미 배전이 들려 뒤집히려 하여 황급히 도끼를 들어 거인의 팔을 내리치었다. 거인은 배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세 사람은 배를 끌고 도망쳤는데 돌아보니 거인이 산 위에 서 있어서 마치 산맥과 같았고 그곳이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장산범은 부산광역시의 장산산 속에서 출몰한다는 호랑이를 닮은 괴생명체이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도시전설입니다. 대부분의 요괴 전설들이 옛날에 만들어진 것과 달리 장산범 괴담은 최근에 만들어진 현대의 괴담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유는 장산범의 생김새와 특징이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장산범의 모습은 여러 매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비단같이 곱고 긴 하얀 털과 호랑이와 비슷한 짐승의 몸이 큰 특징입니다. 붉게 빛나는 눈 또한 그 매력을 더하고 있죠. 또한 장산범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산범의 울음소리입니다. 장산범은 칠판이나 쇠를 긁는 소리를 내기도 하며 물이 흐르는 소리와 빗소리 등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를 따라하며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와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저는 장산범을 두 가지의 종류의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형태가 녹아있는 괴수 이미지로 여러 동물과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한다는 특징을 살린 형태이죠. 붉은 안광이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비추며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온몸에 비단처럼 고운 털은 이 흉측한 괴물과 대비되어 더욱 잔인하게 느껴지죠. 다른 하나는 좀 더 짐승, 즉 호랑이와 비슷한 장산범의 모습입니다. 신비로운 느낌은 덜하지만 좀 더 현실감이 느껴지며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장산범 괴담은 민속 문화로서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산범 괴담에는 과거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 속 다양한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호랑이 곁에서 사람의 흉내를 내어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창귀와 인간으로 둔갑하여 가축과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추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의견도 있죠. 이처럼 현대에 발생된 장산범 괴담의 긍정적인 점은 그동안 명맥이 끊어졌다고 생각되었던 토종 한국 민담이 대중들 사이에서 창작되고 재조명되었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각 나라별로 목격된 괴생명체, 크립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목격된 미확인 괴생명체입니다. 이 괴생명체가 외계 생물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추파카브라는 스페인어로 빨다를 뜻하는 추파와 염소를 뜻하는 카브라가 합쳐진 이름으로 주로 가축들을 습격하여 피를 빤다고 전해지며 해석해보면 염소 흡혈귀라는 뜻입니다. 추파카브라의 생김새는 목격담마다 그 차이가 있고 기록마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큰 개와 비슷한 크기를 가졌으며 비늘 또는 가죽 같은 피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마다 다르지만 주요 목격담에는 이 괴물이 이족 보행을 했다는 보고가 많았죠. 또한 추파카브라는 보통의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파충류같이 생긴 얼굴에 밝게 빛나는 붉은 눈과 송곳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등 뒤에 무수히 많은 뾰족한 가시가 있죠. 이 괴생명체에 대한 목격담과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에 등장했으며
생전 처음 보는 괴생명체가 가축을 죽였다는 보고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사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난 푸에르토리코의 추파카브라 목격담은 이 괴생명체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파카브라에 대한 신고와 목격은 푸에르토리코의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었으며 가축들이 구멍이 뚫린 채 피가 빨려 죽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등에 가시가 있고 파충류같이 생긴 두 발로 걷는 괴생명체가 가축의 피를 빨아 죽였다고 주장했죠. 2000년 푸에르토리코의 카노바나스 마을에서 또다시 추파카브라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수많은 가축들이 몸에 구멍이 뚫린 채 죽어 있었고 카노바나스 주민들은 추파카브라를 목격하였다고 신고하였죠. 추파카브라는 키가 120cm 정도의 녹색을 띤 회색 피부와 등을 따라 뾰족한 가시가 있었고 크고 빛나는 붉은 눈을 가졌다고 묘사했습니다. 추파카브라 현상이라고도 불리었던 푸에르토리코 사건은 이 괴물의 목격과 신고가 가장 빈번했던 시골에 사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추파카브라의 공격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였죠. 2004년 멕시코 국경 근처의 텍사스 엘멘도르프에서 추파카브라 목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스 캐니언이라는 목장주는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자신이 키우는 닭 몇십 마리를 죽이는 괴이한 일을 몇 년째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의 목장 밖에서 차에 치여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였는데 이 동물의 생김새는 마치 추파카브라처럼 털이 없고 가죽밖에 없으며 그 모습이 이질적이고 괴상하여 그것이 추파카브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추파카브라라고 의심되는 그 괴생명체의 머리를 잘라 냉동 보관까지 했다고 하였죠. 허나 텍사스 주립대학의 생물학자들은 해당 괴생명체가 늙은 코요테의 사체라고 하였습니다. 2009년 애리조나주 주민들은 사막 지역에서 추파카브라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털이 없는 몸과 날카로운 이빨 등의 특징을 가진 추파카브라를 닮은 생물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신고를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이 괴생명체는 단순한 야생동물이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가축들의 피를 빠는 이들이 목격한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오고포고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오카나간 호수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괴생명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괴물과 비슷하게 호수 괴물로 묘사되는 오고포고는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비로운 생명체로 취급되었죠. 오고포고는 일반적으로 몸과 얼굴에 여러 개의 혹을 가진 길고 거대한 뱀 같은 생물로 묘사됩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오고포고가 최대 15m나 돼 보였다고 하며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하였죠. 이 괴생명체의 피부색은 어두운 녹갈색 및 검은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또한 목격자들은 오고포고가 물결을 따라 움직이며 해당 지역에 알려진 수생 동물들과는 그 행동 방식이 매우 달랐다고 하였죠. 오고포고에 대한 목격담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본래는 해당 지역 원주민의 전설이 이 기록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고포고라는 이름은 호수 악마라는 뜻의 살리시 원주민어 에나아이크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오고포고라 불리우는 이 괴생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원주민들의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오고포고는 190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목격담을 낳았으며 목격자들은 자신이 촬영한 수많은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것이 오고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오고포고로 추정되는 사진들과 영상 증거들은 대부분 화질이 매우 낮거나 확실하지 않았고 오고포고라고 특정 지을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해당 목격자들이 단순히 통나무나 잔해더미들이 호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하였죠. 1902년 오카나간 호수에서 목격된 뱀처럼 생긴 거대한 괴생명체가 오고포고에 대한 최초 목격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해당 괴생명체를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은 호수를 헤엄치는 이 생명체의 길이가 15m에 달하였고 얼굴에 혹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1926년 아서 폴튼이라는 사람이 오카나간 호수에서 노를 젓는 보트를 타던 중 오고포고와 마주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길이가 약 20m로 추정되는 길고 거대한 생명체를 보았고 이 역시 얼굴에 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여름 한 부부가 오카나간 호수에서 보트를 타던 중 오고포고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혹을 가진 뱀 같은 생물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생물의 길이가 약 15m라고 추정했습니다. 요인은 호주의 여러 지역에서 보고된 유인원처럼 생긴 생명체입니다. 때문에 종종 북미의 빅풋이나 사스쿼치와 비슷한 유인원 생물로 묘사되죠. 요인은 호주 동부의 요이, 킴벌리 지역의 장가라, 퀸즐랜드 일부 지역의 퀸킨 등 호주 원주민들의 문화권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인은 털이 많은 대형 이족 보행 동물로 표현되며 사람과 비슷한 튼튼한 몸체에 짙은 젓갈색의 털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요이의 키는 약 180cm에서 최대 3m까지 목격되었다고 하죠. 요이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괴생명체의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과 비슷하지만 훨씬 거대합니다. 또한 경계심이 매우 강한 은둔형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에게 그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숲속에서 끙끙거리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등 괴상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는데 해당 소리가 요이의 울음소리라고 주장합니다. 허나 아직 요이의 존재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요이 목격담을 숲속에서 사는 자연인이나 캥거루와 같은 대형 유대류를 목격한 것이라고 하였죠. 요이의 목격은 호주 전역에서 보고되었으며 특히 뉴사우스 웨일즈의 블루 마운틴을 비롯한 호주 동부 지역이 요이 목격이 자주 보고되는 지역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의 블루 마운틴 지역에서 수많은 목격자가 요이와 마주쳤다고 보고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곳에서 털이 많으며 키가 크고 거대한 무언가가 두 발로 걷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죠. 1970년대 초 일부 등산가들은 리스고우 근처에서 요이를 만났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고 털이 많은 유인원 같은 생물이 캠프장으로 다가와 강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목격한 이 괴생명체의 키가 무려 2.4m 정도는 돼 보인다고 하였죠. 또한 퀸즐랜드의 분야 산맥 지역에서도 요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목격자들은 다른 목격자들이 묘사한 요이의 생김새와 똑같은 괴생명체를 보았다고 하였죠. 1980년대에 두 명의 광부가 서호주의 외딴 지역에서 작업하던 중 털이 많고 이족 보행을 하는 커다란 형체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 생명체의 키가 약 2m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랑펜덱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울창한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괴생명체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립티드 중 하나입니다. 오랑펜덱이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어로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랑펜덱이 사람과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것을 반영한 이름이죠. 오랑펜덱의 생김새는 일반적으로 키가 약 90cm에서 120cm 정도인 이족보행 영장류로 보통 성인보다 키가 훨씬 작습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덮여 있으며 검고 긴 머리카락과 근육질의 몸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죠. 오랑펜덱의 얼굴은 납작한 코와 넓은 입, 커다란 눈 등 대체적으로 사람과 비슷한 얼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민첩하여 울창한 열대우림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경계심과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죠. 또한 목격자들은 오랑펜덱의 울음소리가 휘파람 소리처럼 들린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랑펜덱에 대한 목격담은 수마트라의 외딴 열대우림, 특히 케린치 세블라트 국립공원과 그 주변의 숲속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994년 영국의 야생동물 연구자인 데비 마티어는 수마트라에서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긴 머리털에 인간과 비슷한 얼굴을 가진 작은 이족 보행 영장류를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티어는 이 영장류가 조심스럽고 호기심이 많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주목을 받았지만 사진이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여 크게 관심받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영국의 탐험가 아담 데이비스는 오랑펜덱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탐험을 하였습니다. 부킷 캐토트 마을 근처에서 탐험을 하던 중 그는 이 괴생명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록 오랑펜덱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데이비스의 목격담은 오랑펜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마을 주민들은 수년 동안 오랑펜덱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목격담에서도 오랑펜덱은 키가 매우 작으며 검은 머리털이 있는 유인원으로 묘사되죠. 회의론자들은 이 괴생명체가 긴팔원숭이나 원숭이 등 이미 알려진 동물을 오인한 것일 수도 있고 해당 목격담들이 지역 전설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랑팬덱은 수수께끼 같은 괴생명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존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탐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라별 괴생명체 중 어떤 것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다음번엔 한국과 일본 등 동양권에서 목격된 괴생명체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